자, 안녕하세요. 행정절차법 1, 2차 공동과정에 이제 행정절차법이 있고, 그 2차에서는 물론 당연히 행정절차법은 한 40점의 분량, 그러니까 한 과목에 한 40점의 분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1차에서도 행정절차법은 뭐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법이니까 굉장히 뭐 비중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행정법 전체로 따져도 행정절차법은 사실 우리나라가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를 봤을 때 행정법 전체에서의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보면 꽤 중요한 비중, 그러니까 일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긴 하지만 행정법에서도 어떤 일반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기였기 때문에 좀 중요한 법이에요. 자, 그 부분을 나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뭐 사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 부분을 대비를 한다면 처분 절차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처분이라는 것을 나눠본다면 행정실무법에서도 그러니까 심판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뭘 잘못을 했겠죠. 제가 뭐 잘못을 했을 텐데 그럼 아무튼 가만히 있는데 행정처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처분을 내려요. 야, 너 영업하지 마. 야, 너 저거 치워. 너 하지 마. 해. 뭐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어떤 처분을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다? 그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딱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해요. 그런 이제 불이익 처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허가 내주세요라고 뭔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정절차법에서는 신고와 신청은 이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신청이라는 거는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리를 해서 해줄게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인 그런 신청이 있겠죠.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신청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해줄게라는 그냥 허가로 쓸게요. 허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을 테고 신청을 했을 때 안 해줄게라는 어떤 불허하는, 그래서 거부라고 쓸게요. 이거는 거부하는 그런 처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처분을 종류를 굳이 나눠 본다면 이게 뭐 불이익한 처분, 그 다음에 신청에 따라서 어떤 허가하는 처분, 뭐 신청에 따라서 거부하는 처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게 다 테두리를 나눠본다면 뭐 이 정도로 나뉠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어떤 처분을 할 때에는 이제 법에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른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자, 불이익한 처분은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일단 어떤 행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는 앞으로 너에게 이런 처분을 할 거야 라는 사전에 먼저 통지를 하고, 그 사전 통지에는 이 처분은 왜 어떤 목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고 너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라. 그럼 나는 그걸 듣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전에 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 통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때 행정청이 의견을 듣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처분을 하게 될 때는 이때는 이제 뭐 문서로 그 다음에 그 처분을 하게 되는 어떤 이유를 적시하고,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해서 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너는 뭐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라는 사후적 구제 절차를 고지하는 그런 뭔가 내용을 적어서 처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지지난주에 걸쳐서 배웠던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겠죠. 그죠? 자, 행정심판까지는 우리가 나가는 이제 행정절차법의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선 처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본다면은 자,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인 것 같지만 각각의 절차기는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행정절차법에서 논점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이유는 문제를 읽다 보면은 처분이 나왔는데 아무런 통지가 없이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 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으면 그건 사전 통지에 대해서 뭔가 논점을 자꾸 써보라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일 테고, 그 다음에 뭐
아무런 의견을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뭐 또는 뭐 청문을 하지 않고 또는 뭐 이거 처분은 공청회라는 좀 많이 어울리진 않지만 아무튼 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리고 행정 작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 의견 청취 절차가 문제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논점을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처분이라는 것은 아직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당사자 등이라는 개념 하에서 당사자라는 거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거고 등이라는 거는 뭔가 그 처분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분장 자체는 당사자 등 중에서 당사자 등을 나눠서 본다면 누구한테 오겠어요? 처분장 자체는 이해관계인한테 처분장이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당사자에게 오겠죠. 그죠? 하지만은 사전에 통지를 하고 처분 자체는 당사자에게 와요. 근데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는 당사자 등의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건물 철거를 합니다라고 해서 건물 철거 명령이라는 명령장은 당사자에게 오겠지만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뭔가 이해관계인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듣는 건 당사자 등에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당사자 등에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처분은 당사자에게 처분이 날라오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청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신청이라는 거는 내가 뭐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이 뭐 신청에 해당되는 뭐 절차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배우지 않을까요? 신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행정청에게 뭔가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뭔가 민원하고 어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우리가 신청하러 갈 때. 근데 이걸 뭐 이론적 학문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어디 뭐 주민센터 가가지고 뭐 신청해야지라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뭘까? 그 다음에 나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적혀 있는 게 민원 편람이잖아요. 그래서 민원 편람을 뭔가 비치해 놓고 인터넷에 게시해 놓으면 나는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선 구비 서류를 들고 가가지고선 뭔가 제출을 하겠죠. 그죠? 제출을 하면은 담당자가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모자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모자른 거는 보완 요구를 할 테고 말도 안 되는 거는 뭐 접수하지 않고 우리가 접수는 하겠지만 반려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들어오면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처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셔도 그래요. 뭔가 인허가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뭐 접수를 하면은 접수증 같은 걸 줄 거 아니에요. 그 접수증에는 그 위에 이거는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뭐 즉시 처리다 아니면은 뭐 이거 한 달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그래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한다라는 거를 신속히 처리한다 이렇게 보통 법에는 써놓거든요. 여러분들 신속히 처리한다라는 것이 빨리빨리 처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처리 기간 내에 지체 없이 처리하는 걸 신속히 처리한다 이렇게 보통 법에는 많이 써져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죠. 그게 뭐 신청에 관한 절차예요. 그럼 거부는요? 그에서 최종적인 신청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결정이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하느냐 아니면 불허를 하느냐 뭐 이런 차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좀 위쪽을 가지고 봐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할 때 공무원이 아무런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야 너는 저 같은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럼 야 너는 머리가 크니까 넉넉하게 막 영업정지 3개월 막 이러고 다른 분 사람은 넌 잘생겼으니까 영업정지 1개월 막 이런 식으로 처분 기준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뭔가 평등도 어긋나고 그리고 이거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뭔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고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이제 확보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분 기준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써놔요. 그래서 모든 처분을 할 때에는 자 신청에 대한 허가나 불허도 그렇죠. 여기는 항상 처분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처분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불허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처리 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처분이라는 거는 항상 뭐예요? 문서로 나와야 되죠. 자, 이거 어느 정도의 제가 절차는 다 썼어요. 그러면은 이런 절차가 나왔을 때 이 제가 지금 써져 있는 것들이 절차인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절차적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불이익한 처분에 사전에 통지함이 없이 바로 처분장이 그냥 바로 왔다. 뭔가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바로 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전 통지라는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어요. 제가 제공했으면은 당연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러면은 저는 실체적인 하자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내용적인 어떤 하자는 없어요. 저는 영업정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맞아요. 근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절차상의 하자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지난주에 제가 실무법을 얘기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외본인 분들은 좀 애매하겠지만 49조에 뭐가 써져 있었냐면 우리가 인용 재결을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일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의무 이행 처분을 명하는 그 재결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으면은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절차를 준수해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물론 명확하게 그냥 절차상 하자만으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49조 1항은 그냥 재결의 취지를 기속하게 되니까 그거는 절차를 준수해서 다시 재처분해라 라는 어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49조를 뭐 안 쓰긴 했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통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안 했으니까 절차적 하자죠. 이 처분을 취소시켜요. 처분을 취소시켜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속재결 얘기를 했으니까 취소시켰다는 건 인용재결이 나온 거니까 한 번만 그냥 들으세요. 이런 건 필기하지 마시고 필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처분이 취소됐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재처분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재결의 취지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재결의 취지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거쳐서 다시 어떤 처분이 나와요? 영업정지 처분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정지 처분을 다시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이득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죠. 근데 그럼 절차라는 거는 왜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실체적 하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절차상의 하자만 있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통지하고 영업 정지 처분이 당연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원래 절차라는 거는 예, 맞아요. 실체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면 그로 인해서 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결론이. 그죠? 의견을 청취했을 때 영업정지 3개월이 아예 좀 너 불쌍하다. 내가 2분의 1 감경해 줄게. 뭐 또 과징금으로 전환시켜 줄게. 뭐 등등의 어떤 다른 제재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구나.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구나. 라고까지만 간다면 그러면 또 아무리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안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도 국민의 권리예요. 그 국민의 권리라는 거는 이 절차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정말 작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다라면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같은 의견이 나오는데 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 뭐하러 이거를 반복해? 라는 주장도 있는 거고 절차도 국민의 권리니까 그 권리를 뭔가 보장해 줬을 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차 하자도 뭔가 절차적인 것도 권리도 보장해야 돼라는 견해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이런 거죠.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그때 일단 독자적인 어떤 위법성, 이것만으로 어떤 독자적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사례 문제도 그렇고 뭐 굳이 우리가 사례를 푼다면은 이런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야, 절차자는 별거 아니야. 이거는 독자적 위법성 이걸로만으로 취소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정절차법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 규정되어 있어? 근데 나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돼. 내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차상 하자가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겠느냐, 또는 행정절차법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적용 범위가 어떻겠느냐라는 거 문제가 될 테고, 세 번째는 어떤 측면이 되냐면은, 그래, 절차적 하자 인정해. 나도 행정절차법 적용이 돼. 근데 야, 너가 뭐 굳이 절차를 내가 어겼다고 해서 피해 본 거 딱히 없잖아? 그리고 그 뒤로 내가 뭐 이것저것 하면서 나름 너에게 이득을, 그거 피해 안 보게끔 하려고 노력했잖아.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치유예요. 자, 치유가 인정되겠느냐 라는 것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까? 라는 문제가 묻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건 너무 쉬워요. 사전에 통지함이 없었다. 아니면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뭔가 문서가 아니고 구두로 처분을 했다. 아니면은 뭔가 처분장이 날라왔는데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뭐 등등의 뭔가 표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절차의 하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절차적 하자는 인정을 하고 처분의 효력을 물어요. 절차적 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는데 이 처분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절차상의 하자만의 어떤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를 묻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도 쉬워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국민이 뭔가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니까 행정청이 그래, 근데 나는 개별법에 뭔가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지 않아. 나는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에 배제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나온다면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치유는 당연히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근데 그 뒤로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치유가 인정되는 거겠죠. 자, 요거와 요거를 세트로 해가지고선 하나의 단문을 좀 두기식은 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독자적 위법성의 인정 여부라는, 그러니까 위법성 인정 여부, 절차자의 여부라는 단문에서 항상 법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법에 뭐가 써져 있으면은 그럼 그대로 따르면 되거든요. 법치주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절차법에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통지를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어떻다라고만 써져 있지, 해야 되는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그 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요. 그게 명문상 처리 규정이 없는 거죠. 처리 또는 효력 규정이 없어요. 자, 이게 문제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해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견해를 나눠 볼 텐데
행정법의 견해 대립은 어렵지 않아요. 항상 뭐와 뭐 싸움이냐면 국민의 권익과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간의 싸움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취소가 될 테고, 그 취소가 되니까 다시 절차를 지켜서 뭔가 처분, 새로운 처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권익을 존중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그죠?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뭐 굳이 절차하자만으로 뭐 그 처분을 취소시켜, 그대로 처분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독자적 위법성을 여기는 긍정을 할 테고 여기는 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검토를 해서 내 견해를 써봐야죠. 판례는 어떻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요?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검토는 헌법재판소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메꿔서 넣는 거죠. 자, 판례는 어렵지 않아요. 판례는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그 행정작용, 그 행정행위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절차하자만을 이유로. 근데 여러분들 나오는 것들이 뭐지, 사전통지도 있고 뭐 이유도 있고 의견 청취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그런 판례 있겠죠.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그죠? 마치 그 판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써주면 되고, 검토는 그래요. 검토는 이제 자, 헌법 12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헌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이죠.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은 누군지, 뭐 영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쭉 있다가 10조부터 해가지고선 기본권이라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러니까 국민의 가장 이제 제일 높은 권리인 거죠. 그래서 12조는 기본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적법 절차 원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뭔가 행정작용이 나와야 된다는 원리죠. 근데 이 헌법을 잘 읽어보면 이 적법 절차 원리는 형벌, 형사, 그러니까 형사 영역에 한정해서 써져 있어요. 뭔가 구속이나 구금이나 뭐 이렇게 형사 영역에 한정해서 써져 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비록 헌법 12조는 형사 영역에 한정해서 써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딱 거기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일반 조항이다. 일반 조항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조항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형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모든 공권력에 적용을 해야 한다. 공권력 행사에 적용을 유추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시요. 헌법 12조는 적법 절차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적법 절차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 적법 절차 원리의 성격은 일반 조항이래요. 일반적으로 모든 데에 다 적용되는 조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국가 모든 공권력 행사에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추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절차적 하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거는 헌법 12조가 이 12조에 비롯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했을 때 그럼 위법성의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법성의 정도는 절차하자는 판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성의 정도라는 거는 취소냐 무효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판례는 이 위법성의 정도를 중대 명백설이다라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면은 그때는 무효고,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그런 위법은 취소라고 보는데 절차자는 중대한 하자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로 봐요. 자, 유일하게 예외가 뭐냐면 지금 쭉 갔을 때 우리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어떤 처분 기준에 따라서, 그죠? 처분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문서로 이유를 기재하고 고지해서 처분장이 날라온다고 했는데 유일한 예외가 바로 이 문서예요. 자, 이 문서.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말로 한 처분은 그때 그 말로 한 처분은 무효예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자, 문서, 그러니까 처분이 나와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문서, 여러분들 사무관리론에서 문서의 성립 효과라든지 뭐 효과 뭐 이런 거 배우셨어요? 표백주의, 뭐 발신주의, 그다음 뭐 요지주의, 도달주의 뭐 이렇게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많이 택하죠. 뭐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를 택하거나 뭐 특별한 경우 발신주의를 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자, 생각해 볼게요. 도달하든 발신을 하든 표백을 하든 요지하든 아무튼 문서가 작성이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전제는 문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처분을 구두로 했으면 아직 작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현실에 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취소가 돼요? 없는 건데.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럼 무효죠, 그거는. 그래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저거만 예외적으로 무효인데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판례도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문서를 했을 땐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작년 문제니까 이제 안 나와요. 올해는 안 나와요. 올해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절차 하자는 무조건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소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치유를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치유라는 거는 고쳐 쓴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그게 하자가 있으니까 고쳐서 우리가 하자 없는 걸로 쓰자 뭐 이런 게 치유예요. 무효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쳐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무효라고 해놓고 치유를 인정한다, 치유를 인정할래 뭐 이런 거를 쓰고 있으면은 그건 꽈락이에요. 점수가 아예 안 나오죠. 그죠? 자, 여기를 취소라고 했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치유는 안 돼요. 고쳤으면 뭘 고쳤어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가 쭉 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원래 치유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따져보니까 국민의 권익에 전혀 침해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정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긍정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한적 긍정이다. 법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긍정이 강한 거예요? 부정이 강한 거예요? 부정이 강한 거예요. 제한적 긍정이라는 거는 다 안 되는데 정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긍정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치유가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을까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판례가 훨씬 많죠. 근데 우리 시험은 예외적인 걸 내잖아요. 그게 작년 문제예요. 하나만 작년 문제 예를 들어본다면 자, 우리가 청문을 하려면 청문 개시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나 청문할 거야. 10일 전에 통지를 해줘야지 내가 뭐 준비를 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청문 때 와가지고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청문 개시일이에요. 개시. 여기가 청문 개시 10일 전이에요. 그러면 요때 통지가 돼야죠. 그죠? 사전 통지가 돼야죠. 통지가 안 오고 여태까지 안 왔어요. 안 오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거죠. 그죠? 발생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며칠 전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7일로 해볼게요. 7일 전에 통지가 이때 왔어요. 통지가 도달을 했네요. 그럼 절차적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는 여기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통지가 왔으니까 치유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요 기간 내에 그 시험 문제 판례도 그랬고 시험 문제가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청문을 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전부터 준비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준비해서, 그래서 청문이 개시됐을 때 가가지고선 충분히 자기 의견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것을 반영해서 처분이 나왔다 이렇게 써져 있었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때는 정말 국민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인정했어요. 이게 정말 예외적인 거죠. 이 정도야 돼야지 치유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는 다 제한적으로 부정이 돼요. 자, 그러면 제한적으로 긍정을 할 때 이제 국민의 권익이 침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또 언제까지 그러면 행정청이 뭔가 고치려는,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 있는 거를 고쳐서 없었던 걸로 써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하자를 고치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정청의 치유 행위의 시기는 자, 적어도 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아까 판례를 보면서 여러 번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사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나서 처분이 나왔어요. 처분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요거를 뭐 제대로 안 했나 보죠. 아니면 처분이 나올 때 이유가 제대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발생을 하죠. 그 절차 하자를 이유로 제가 시간이 쭉 지나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뭐예요? 쟁송 제기 전인 거죠. 그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요기 전이 행쟁송 제기 전이에요. 그러면 행심이 제기되면 이제 심리를 거쳐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재결이 나오죠. 그 행정심판의 판단이 나오죠. 그럼 요 전을 뭐라고 해요? 쟁송 종결 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쟁송 제기 이전이냐 쟁송 종결 이전이냐. 자, 여기가 요 전이 뭐라고요? 쟁송 제기 이전, 요거 쟁송 종결 이전. 그죠? 근데 학설이 쟁송 제기 이전까지 행위를 해야 된다. 치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쟁송이 종결되기 이전까지 치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은 당연히 행심을 제기하기 전에 치유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 다수설이에요. 근데 판례는 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에요. 판례도 쟁송 제기 이전에 치유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근데 정확한 아니라 판례의 예외, 그러니까 판례에서 어떤 문구는 이런 문구도 있어요. 쟁송 여부를 결정하기 상당 기간 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쟁송 제기 이전이면 제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기 1초 전 되죠. 그죠? 근데 상당 기간 전이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땡겨야죠. 그래서 판례는 요거보다도 더 많이 땡기고는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쟁송 제기 이전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판례가 하나가 있어가지고선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이의신청과 관련된 판례만 하나 보면서 이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아무튼 쟁송 제기 이전에 치유행위가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민의 권익도 침해가 없고 쟁송 제기 이전에 치유행위가 있어서 치유를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거는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치유의 효과는 소급해요. 소급한다는 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가 되죠. 처음부터 적법한 우리가 처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와 치유를 인정한다라는 견해고, 절차법의 적용 범위는 뭐냐면 3조예요. 3조. 행정절차법 3조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3조 1항 이렇게 쓸게요. 3조 1항은 절차에 관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이 법을 따른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문구를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차에 관해서 제가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쓰시냐면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다 뭐 이렇게 쓰세요.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에요.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죠. 행정절차법이 행정법이라는 것도 없지만 아무튼 행정법 중에서도 어떤 하나 밑에 법인데 어떻게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에요? 헌법도 아니고. 헌법도 일반법 좀 웃긴다. 하여튼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외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예외 사유를 뭐 읽어본다면 항상 행정법에서 독립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5개의 기관의 대표적인 예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그 기관들이라서 5개를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한데, 국회, 뭐 여기는 국회, 지방의회 이렇게 나오지만 국회, 그 다음에 헌재, 대법원, 그죠? 대법원, 법원, 군사법원 뭐 이렇게 나오지만 하여튼 국회, 대법원, 헌재, 그리고 감사원, 선관위, 중선위, 중앙선관위원회, 이 5개 기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5개 기관에서 뭔가 의결을 거쳤거나 아니면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재판을 했거나 아니면 심판을 했거나 아무튼 그 기관에서 뭔가 결론이 난 거, 판단을 한 거, 그거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 기관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 기관 내부의 자체의 절차를 지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도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꼭 외워야 될 게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 그리고 뭔가 출입국에 관련된 거, 출입국, 뭐 외국인, 난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출입국, 또 뭐죠? 자, 3개인데 잠시만요. 병역에 관련된 거. 자, 요런 것들은 병역에 관련된 거, 요런 것들은 또 적용 제외 사항이에요. 근데 적용 제외 사항인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공무원이야 무조건 적용 배제되는 거 아니고, 출입국 관련 뭔가 처분이야 그럼 무조건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아니면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해서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공무원에게 소청 심사를 했어요. 공무원 소청, 그 공무원에게 뭔가 징계를 했어요. 파면 처분했대요. 파면 처분. 그러면 그때 공무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겠죠? 공무원과 관련된 건 물론 파면은 소청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주고 그러니까 좀 예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많이 판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진급 대상자 누락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내분을 받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진급 대상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다가 그 명단에서 누락시키는 처분을 했거든요. 뺐어요. 자,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의견 청취를 안 한 거예요. 그 누락시키는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줘가지고서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바로 그냥 누락을 시킨 거죠. 절차적 하자가 있을까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죠. 근데 행정청에서 뭘 주장했을까요? 행정청에서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인사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3조 2항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거는 행정절차법상의 어떤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행정청은 주장을 했겠죠.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공무원이나 출입국이나 병역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면적으로 적용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할 때 한해서 절차를 배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봐. 진급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시킬 때 이에 준하는 절차 거쳤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진급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시킬 때 그게 성질상 뭔가 의견 청취를 듣기에 현저히 곤란했나? 아니잖아. 그러면은 너 의견 청취 들었어야 되지.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유일하게 우리 3조에서 문제가 나온 거는 역시 공무원 쪽이었어요. 근데 직위해제 처분이 나왔어요. 직위해제 처분. 자, 직위해제 처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차 때 뭐 직위해제 이런 걸 들어보셨다면 공부하셨다면 알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주제긴 하죠. 직위해제라는 거는 그게 종국적인 처분인가요? 직위해제라는 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뭔가 나쁜 일을 했다라고 뭐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뭔가 이제 뭐 뇌물 받았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해서 너 진짜 나쁘네 그러면서 뭐 파면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임을 하거나 이게 종국적인 처분인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그 뇌물 받은 공무원이 계속 공무원직에 앉아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국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 야 일단 너 일은 좀 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직위를 해제시켜주는 이건 약간 잠정적인 처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발급을 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있어 그리고 너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소총심사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 제출해 뭐 이런 준하는 절차가 있어요. 직위해제 처분은. 그 다음에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상 뭔가 종국적인 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엔 좀 현저히 곤란해요.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은 지금 다시 뭐라고요? 준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처분이 아니니까 성질상 현저히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직위해제 처분은 절 3조의 적용 배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의견 청취 뭐 아니면 뭐 사전 통지 뭐가 나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뭔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나왔죠.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자 3페이지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예요. 원칙 3조 1항을 쓴 거예요. 근데 하도 행정절차법은 시험에 나왔을 때는 몇 조다라는 걸 써주면 조금 좋아요. 저는 사실 법에 다른 강사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몇 조 몇 항을 외우라고는 안 해요. 법학 답안지는 원래 몇 조 몇 항을 쓰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써야 돼요. 써야 돼. 맞아요. 근데 우리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을 쓸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봐보시면 알겠지만 쓸만한 여유가 없어요. 저 강사자잖아요. 저는 1회 때 합격을 하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시험 감은 좀 항상 익혀봐야 된다 해서 제가 몇 번 들어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저도 쓸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제가 수업하는 그 과목만 열심히 쓰면 되는데도 쓸 시간이 없어요. 쓸 시간도 없는데 뭐하러 외워요? 그래서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지금 헌법 12조 이거 외우라고 해요. 헌법 12조는 이거는 시험 문제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헌법 12조 내용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헌법 12조 저도 잘 못 외우는 그거 얼마나 긴 걸 그걸 쓸 거예요. 그냥 헌법 12조는 적법 절차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12조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조, 4조, 5조 이렇게 외우자고는 하는데 행정절차법 3조 적용 범위니까 3조 1항이 지금 원칙이고 3조 2항이 적용 배제사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외워두면 좋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제가 헌법 21조 가끔 얘기할 거예요. 헌법 21조. 이거는 여기 특강에서는 얘기 안 하겠네요. 왜냐하면 헌법 21조는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현의 자유 쪽이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법, 알 권리 이런 거 나왔을 때 헌법 21조를 근거로 한다 이렇게 쓰면 좀 좋아 보여요. 그것도 뭐 못 외우셔도 돼요. 근데 좀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나왔지만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 사유예요. 비공개 사유. 중국 제공 사법 양특 뭐 이렇게 외우는 비공개 사유.
그거는 정보공개법의 구조에 관련돼서는 실무법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절차법에서 나오고 막 이러 나오고 좀 나오니까 절차론에서 나오니까 구조 이렇게 좀 외워두면 그래서 사무관리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끔 공개 신청하거나 열람 신청하거나 그러는데 그 밑에 단서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다. 뭐 아니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왠지 뭐 그러니까 민법을 계약법을 제외하고 우리 나머지 세 가지 법에서는 뭐 열람이다 아니면 뭐 알려달라 했을 때 그 밑에 다 그렇게 한 줄씩 써주면은 괜히 있어 보이고 점수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외우면 좀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좋다. 그러면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근데 뭐 이제 12조는 꼭 외우세요. 12조는 외우시고 12조 거꾸로 하면 21조거든요. 그게 이제 알 권리 뭐 표현의 자유 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조 더하면은 3조. 아 이건 진짜 말이 아니에요. 너무 억지죠. 근데 3조 저행정 절차법 3조 자 적용 범위예요.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 적용 배제사항 국회 의결, 법원의 재판, 헌재 심판, 성관이 의결, 감사원 결정을 거친 사항. 6번에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7번 병역, 출입국 관련된 거, 외국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등.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7번의 세 번째 줄 보면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는 그 밑에 줄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가 되죠. 대법원도 똑같아요. 대법원도 자, 적용 배제 사항 전부에 대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반복이 되죠.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을 때 그때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 옆에 볼게요. 육사생도예요. 육사생도. 뭘 잘못했는지 퇴학 처분을 당했대요. 뭐 거기서 1번, 2번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찍고 넘어가면 돼요. 외워야 될 문구는 사실 두 군데 있는데 일단 육사생도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 퇴학 처분을 하는데 뭐 퇴학 처분을 하는 최종적인 어떤 심의 의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변호사가 이제 갔대요. 대리자죠. 대리자. 행정 절차에 관해서 대리 선임할 수 있죠. 자, 행정절차법에는 대표자와 대리인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대표자도 그렇고 대리인도 그렇고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서 양가로 1번 보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그래서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행위를 하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자, 못 들어가서 의견 진술을 못했죠. 그러면 밑에 2번, 3번 보기 전에 자 볼게요. 퇴학 처분을 했어요. 퇴학 처분 뭐라고요?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에 해당돼요. 3조 2항에 해당되네요. 3조 2항에 해당되면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돼요. 근데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죠? 전면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할 때 한해서 적용을 배제시킨대요. 그죠? 변호인이 이제 의견 진술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 못 들어오게 했으면은 자 의견 청취 요 절차가 안 지켜진 거니까 어떻게 돼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 일단 적용 범위가 논점이 되겠죠. 근데 판례대로 자 준하는 절차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진 않아요. 항상 안 와요. 보통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 진술 기회를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처분의 효력은 퇴학 처분이라는 그 처분의 효력은 그때는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죠. 왜요? 헌법 12조 기본권을 침해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처분은 취소돼야 돼요. 그죠?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론이에요. 그리고 이 판례도 그렇게 일반론으로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판례를 왜 예외적으로 선정을 했느냐 그 부분을 읽어보면 될 거예요. 이제 자 양가로 2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외우셔야 돼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문구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무조건 쓰실 내용이에요. 뭐냐면
행정법 이게 행정 절차론 1번 문제는 처분 사유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죠?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까? 또는 그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럼 맨 마지막 사안의 해결 사례 문제니까 사안의 해결을 쓸 거 아니에요. 사안의 해결 쓸 때 요 문구로 시작을 하면 돼요. 행정의 공통실무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약에 그게 청문이 논점이었다라고 하면 청문 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뭐 이런 아니면 없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사전 통지가 논점이었다면요. 우리가 쭉 쓴 게 사전 통지예요. 그러면 사안의 해결 뭐라고 들어간다고요? 행정의 공투신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통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너 왜 그렇게 쓰라고 하냐고요. 판례가 그래요, 항상. 절차에 관련된 판례들이 사안을 해결할 때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문구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행정절차법 1조예요. 행정절차법 1조 목적이에요.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무조건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는요, 여러분들, 야, 요런 문구를 써주면은 무조건 점수가 돼. 뭐 이런 것들 있어요.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럼 거의 밑줄 치고 그다음부터 읽어봐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성질상 현재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한해서 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그러니까 육군 3사관 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 양가로 3번.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해서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돼서 당연히 뭐예요? 처분은 독자적 위법성을 가지니까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론이죠. 되셨죠? 시험 문제로 그냥 이렇게만 나온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로 자, 아까는 제가 지금 시험 문제가 뭐라고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 사례가 변호사가 심의 의결 과정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막았다. 대리권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 하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 변호사가 똑같이 변호사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막았다. 그 막은 이유를 봤더니 그 전에 여러 번의 심의 의결 과정이 있었고 여러 번의 뭔가 그거와 관련된 재판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변호사가 의견도 얘기했고 모두 얘기했고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당시 그때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만한 그런 진술 기회가 제공됐기 때문에 지금 막은 게 과연 그 육군 퇴학 처분 상대방의 그 학생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만한 그런 문구가 문제에 막 써져 있어요. 써져 있다면 이제 다만부터 해당되는 내용을 써주는 거죠. 자, 다만 대리인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나 소송 절차에서 이미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그런 특별한 사정을 써준다는 거죠. 써주면은 그렇다면은 뭐예요? 이거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예요. 원칙대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판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문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그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례의 문제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뭔가 방어권을 보장할 만한 그런 의견 진술 기회를 줬던 그런 뭔가 역사를 써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덧붙이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기본 원칙 신의성실, 신뢰보호. 신뢰보호는 문구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신뢰보호. 자, 신의성실이 4조 1항이고 신뢰보호가 4조 2항인데 그냥 이거는 조문은 외우실 필요 없고 신뢰보호는 문구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을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해석, 관행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자꾸 빼먹으시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불리하게 처리하니까 내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신뢰보호 요건은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 절차론에서도 시험 문제로 기출이 됐었어요. 신뢰보호 원칙은. 그러면 요건을 썼어야 돼요. 법조문은 아니었어도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쓰려면은 요 신뢰보호의 요건 그 옆에 있는 내용 있죠? 썼어야 돼요. 근데 이거 실무법 특강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공적 견해 표명이죠. 공적 견해 표명. 그죠? 선행행위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2번은요. 그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보호 가치 있는 신뢰죠. 보호 가치 있는 신뢰. 보호 가치 있는 신뢰. 동그라미 3번. 견해를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 뭐예요? 신뢰와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죠. 신뢰와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 동그라미 4번.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1번 선행행위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야 돼요. 그 다음 5번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니죠. 있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부분에 공적 견해 표명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적 견해 표명은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옆으로 가셔서 3번 투명성.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그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해석 요청할 수 있죠. 자, 투명성 항상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다른 법에서도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 4번 행정 업무 혁신. 개정돼서 들어간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돼서 들어갔어요. 질 높은 행정 서비스. 키워드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절차를 혁신한다. 4번 또 양가로 3번 데이터를 행정 과정에 활용한다. 뭐 이렇게 해서 자, 행정 업무 혁신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행정 절차를 혁신한다. 양가로 3번 데이터를 행정 과정에 활용한다. 이 정도로 혹시나 단문으로 나왔을 때 써야 되니까. 자, 쉬었다가 3번 당사자 등에 들어갈게요.